네, 길윤형 한겨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파트너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약간 늦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택시 타고 달려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길윤형 기자하고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네요. 네,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는 시차가 있어서 이걸 드디어라고 해야 됩니까? 결국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하여튼 네. 아무튼 취임을 하는데 참 전 세계가 걱정 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첫날부터 워낙에 한다고 그러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다 예측의 영역이고. 그렇죠. 아마 오늘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요즘 12월 3일부터 계속 그런데 또 그러라고? 그렇죠. 이제 이게 하여튼 그거는 이제 국내 상황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걸 좀 짚어봅시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 25개의 사인할 거다. 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 구체적인 거는 이 25개가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예측이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때부터 내가 첫날부터 하겠다고 그러는 게 한 4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날 하려면은 첫 번째는 그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행정 명령인데 이그젝티브 오더. 이제 그걸로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그 남부 쪽의 불법 이민자들 역시 그거죠. 쫓아내겠다. 이민자 추방. 네, 이민자 추방. 불법 이민자 그렇죠. 추방. 그리고 파리 교유협정 탈퇴. 이거 4년 전에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8년 전인가? 8년 전이죠. 예. 그때도 이거 하고 그리고 무슨 군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트랜스젠더 군인들 이거 쫓아낸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국내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관세죠, 관세. 그렇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보편 관세를 전 세계에 10%에서 최대 20%까지 매긴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25% 이제 관세 때린다.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가 이제 사실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를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딜의 재료로 사용하느냐라는 건데요. 만약 요거를 딜의 재료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25% 올릴 건데 25%까지는 안 하고 일단 5% 할게. 한번 보자. 이렇게 할지 정말로 25% 때려버릴지 이제 이게 제일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어가지고요. 근데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튼 간에 다 딜의 재료니까 25% 바로 때리지는 않고 서서히 올린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일단 이제 패 딱 하나만 약한 거 하나만 까고 그래 니네 어떻게 하나 좀 볼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네. 한번 내놔봐.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현실적인 예측인데 이게 트럼프 맘이니까. 네. 전 세계가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긴 한데 그게 현실이니 어떡하겠어요. 네, 현실이 적응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요? 이 관세 같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까 이게? 이게 이게 미국에는 이게 미국 제도를 좀 알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국가 경제 비상 권한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요 법에 따라서 지금이 내가 봤을 때 비상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무리한 관세 조처를 정당화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이제 검토를 했겠죠. 비상 경제 상황이다. 네. 그런 국가 경제 비상 권한법 이런 법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법에 기초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하고 이런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국가가 다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보면은 약간 관세 전에 올릴 때도 이게 무역 확장법 232조인가 그런 거 해서 옛날에 우리 철강 관세 때릴 때도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한테 긴급 재정 명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권한이라고 네, 이해를 그런 하면 거죠. 되겠네. 네. 그래. 근데 지금 비상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비상이다, 비상 상황이다. 그럼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적응할 수밖에 없죠. 사실 관세라는 게 그 나라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역시 관세. 네, 관세죠. 예. 역시 네. 최대 관심사는 네, 관세다. 관세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 뭐죠? 그 방위비 분담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근데 뭐 오늘 뭐 행정 네, 오늘 할 건 아닌 거고. 그렇죠. 네네, 이거는 뭐 나중에 네네. 그 관세입니다, 관세. 이제 역시 어떻게 할 거냐, 보편 관세를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그 10%에서 20% 때릴 거냐, 그렇죠. 캐나다랑 그 멕시코한테 어떻게 할 거냐, 중국 60%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이고 사실 보편 관세는 다 같이 맞는 거니까 나 혼자 맞아야지 아프거든요. 보편 관세 다 같이 맞는 거니까 뭐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저기 캐나다, 멕시코한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 방송사 프로그램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그죠? 네네. 빠져나가 구멍이 없는 거죠. 이건 보편 관세는 없는 거죠. 근데 다 맞으니까 그게 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해야지 이제 우리 수출에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맞으니까 이거는 뭐 미국 그 국민들이 물가가 오르겠죠. 관세가 근데 어차피 올라가면. 뭐 이제 그 통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뭐 우리도 뭐 수출이 좀 줄고 뭐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은 거의 1호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죠? 그렇죠. 계속 이 사람이 지난 선거에서 이긴 게 재료가 두 개잖아요.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불법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많다. 이거랑 그냥 물가가 많이 올렸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여서 이긴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거의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불법 이민자 추방 명령에 사인을 해버리면 이게 미국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유럽에 이게 불길이 이제 그 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실 뭐 유럽 정치가 지금 굉장히 극화된 기본적인 원인에 따져 보면 이민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 2015년 뭐 시리아 사태가 생기면서 2015년에 거의 100만 명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싹 사인을 하는 순간에 미국에서 물론이고 지금 유럽까지 이게 불길이 번지면서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네. 이 문제는 근데 그것이 어떤 이민 정책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지형 자체를 또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그 서구 민주주의에서 극우의 약진을 다시 어떤 그 촉매하는 이게 만약에 에너지원이 돼버린다면 좀 심각해지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이제 뭐 유럽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극우 정치인들인데 이건 몇 명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아르헨티나 대통령. 네네네. 그래서 뭐 저기 이탈리아의 생각보다는 극우로 보이지는 않지만 뭐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조르자 멜로니 총리 이분들은 상당히 뭐 극우라고 했는데 실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중도파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뭐 초대를 했더라고요. 원래 국가 정상은 잘 초대를 안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을 잘 코드랑 맞는 분들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 문제 좀 이따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가장 저기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쪽은 아무래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죠. 예, 네. 지금 시진핑하고 통화는 했다면서요? 네, 시진핑 저기 의장님 오셨네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17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루스 소셜 자기 저기 뭐 자기가 만든 그 SNS에 올렸는데 뭐 보면 트럼프 특유의 무슨 약간 발랄한 문체로 뭐 좋은 얘기를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무역 그 균형과 펜타닐 그 저기 마약이 있잖아요. 이런 틱톡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뭐 잘 얘기를 할 거고 그 시진핑 대통령과 뭐 많은 얘기를 하면서 뭐 더 평화롭고 뭐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특히 틱톡 얘기 같은 거를 했다는 걸 보면은 이제 미국이 요 틱톡을 쓰면은 미국 그 국민들의 정보가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못 쓰게 법을 만들어서 19일 날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그 시진핑 주석이랑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은 요거 법을 조금 약간 유예를 하면서 또 중국이랑 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봐서는 아마 아까 관세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양반이 이렇게 상대를 내가 엄청나게 이제 뭐 블러핑을 하면서 그 중국이랑도 뭐 딜을 해보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요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발랄하게 이제 썼거든요. 아유 나 뭐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진핑 대통령 뭐 통화 잘했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네. 김 기자가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이 도착했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네. 우리 또
김종대 또 전 의원은 또 중국에 또 그 상당한 또 정통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진핑의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예, 우선 저 트럼프 일기 때 오브라이언이라고 안보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선거 전에 포린 어페어즈에 투고한 글을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일기 때 엄청났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는 다 거래했다는 거예요. 예, 3천억 달러 관세 딱 때려놓고 뒤로는 다 협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미중 관계가 가장 좋았다. 그때가.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식은 일단 중국을 호되게 때리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지만은 틱톡 사례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틱톡을 금지하자고 선동해 왔던 게 트럼프인데 지금 유예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후 거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도 해볼 만하다. 또는 어떤 트럼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빈틈이 있고 협상의 거래 상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관측도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이제 엄포용은 비즈니스를 위한 밑돌 깔기 네. 이런 차원이다. 아니 물론 관세 폭탄이라는 게 지금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떤 전 세계 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또 대중 강경 매파가 포진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파국으로 간다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거래의 판을 까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분명치는 않아요. 관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제 기륜영 기자의 전망은 바로 초장이 25%를 빵 때려버리느냐 아니면 일단 맛배기로 5%만 일단 때리고 니네 한번 내놔봐 그러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갈 거냐 좀 요 어떤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 뚜껑 열어봐야 안다라는 것이고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게 중국 쪽에서도 이제 통화한 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 보면은 양 정상이 앞으로 전략 소통 창구를 열고서 뭐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분리핑으로 막 미중 뭐 전략 경쟁이 구도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해지는 상황이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뒤에서 자기네들은 다 호박씨를 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멋모르고 그냥 길 앞줄에 나와서 짱돌 던지고 그럴 필요 없이 상황을 싹 봐야 된다 이렇게. 이럴 때는 뒤로 가는 게 낫다. 네네네. 아니 사실 남의 나라 걱정할 지금 계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코가 석자 아닙니까?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원단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취재를 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초청 받아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초청이라는 게 트럼프 쪽에 의한 출범하는 행정부에 의해서 공식 초청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상하 의원들에게 뿌리는 게 뭐 22만 장, 25만 입장권, 장. 예. 네. 22만 장. 그걸 뿌리건 아니면 돈 주고 사는 거라면서요. 아니, 취임식은 이제 하원 의사당에서 열리니까 거기다가 요번에 거기 또 소수밖에 안 들어가고 추가서 또 실내로 바꿨다며. 거기 실내 하원 의사당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조현동 주미대사 딱 한 명이에요. 네, 원래 그렇다면서요. 예, 거기가 취임식장이에요. 정부 대표로는. 네. 네, 뭐 이런 취임식 하면은 우리나라 취임식은 뭐 대통령이 이제 외국 인사 중에서 자기랑 굉장히 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을 뭐 초대하거나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고노 요웨이 이렇게 이분이 고노다마도 발표하시고 옛날에 납치 사건 당했을 때 후원도 하신 이런 분들 이제 초대를 하시고 이제 행사 끝나고 한 20분 동안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돈 내야 되는 거야. 돈. 그러니까 VIP석 제일 비싼 데는 그 1,200명 들어가는 데는 뭐 100만 달러 내야 된대요. 네. 굉장히 비싸요. 뭐 무도회 뭐 이런 거에 다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글쎄 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왜 가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작금의 상황에서 이게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잃는다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 정부 그냥 국내 상황을 알린다. 네. 뭐 이런 의도에서 가는 거니까 차라리 못 들어가는 게 다행이에요. 네. 아니 하여간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임식 자리에서는 그렇다 쳐요. 네. 취임식 끝나고 무도회도 있고, 무도회 있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어떤 뚫어가지고 따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취임식 그 자체 말고 범위를 한번 넓혀보자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오늘 그 일본 쪽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취임식에 연연 안 하고 2월 초쯤에 미일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NHK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쁘고 복작복작할 때 만나는 것보다는 네. 다 일단은 뜸을 들여놨다가 2월 초에 조용히 만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경우에 지금 재계 인사들이 좀 초청을 받았는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쿠팡의 김범수 회장, 또 현대자동차는 현지 대표 이렇게 그 무도회 쪽에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인사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영김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공화당 소속의 나오고 있고. 또 상원의 외교위원장 이런 어떤 의회 라인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흐노세스 국방장관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니까 어느 정도 눈도장 찍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개척해내느냐. 그렇죠. 경로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라인을 뚫어야 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볼 때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국익을 고려할 때 최우선으로 뚫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보세요? 일단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쓰나미급 충격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안보 분야만 해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 에브리지 콜비 국방차관 같은 경우는 시급히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주한미군을 대중견제용으로 아예 정해놓고 한국 방위는 한국대로 핵무장 시켜서 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보수 세력들에게 주는 어떤 신선한 충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국내 정치도 여기 영향을 받아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여건이나 방위비 분담금도 다 문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세력 균형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이랬을 때 한국의 목소리를 못 낸다? 이건 거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있고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핵보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핵 군축 얘기하자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그 30년간 기조로 비핵화를 얘기해 온 게 다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길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한국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막 이게 세 명이죠. 뭐 당연히 국무장관이죠. 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에서 방위부 분담금 이런 문제도 하고 동맹인 문제를 다 다루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물론 다 겹쳐져 있긴 하지만 비핵 문제나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와이츠 이런 분들이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알렉스 윙 이분은 한국이랑도 되게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같이 그 썬김 그 대사 밑에서 대북 정책 특별 대표했던 분이 이분 지금 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부보좌관이거든요. 이게 넘버 2예요. 이분 잡아서 이제 우리 입장 전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북핵 문제 이제 특사라고 했던 게 리처드 그레넬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코소보 문제도 했었고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분들 접촉을 해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없네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떤 그 주미 그 대사관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느냐 사실 이게 좀 체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역시 저는 외교관은 직업 외교관으로서 기본 임무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가 가야 되는 맨데이트 하나의 지침을 만드는 건 정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새 외교 정책을 펼치고 그래야지 이제 진지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하는 거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에 끝날 때가 언제냐. 그럼 여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전해진 외신 보면 트럼프가 한국 봐라 이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충동적이다 그러는데 한국 봐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죠. 예, 계엄 선포하고 나랑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 나보다 더 하지 않냐. 예, 이 나는 얘기죠. 약과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 얘기입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요. 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길 기자 말씀처럼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국회 여야정 협의체 말이에요. 국정 협의체. 이런 것들이 유사정부 기능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이런 정도의 협치도 안 된다는 게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우리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제 의원단은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도 관심사인데 가서 무슨 얘기하느냐도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네. 그죠? 일단 눈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참 한편으로는 궁금하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지금 정치 상황이 워낙 혼미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이 됐을 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것도 사실은 좀 한편으로 궁금하고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된다. 그런데 그건 뭐 일단 좀 그 결과를 봐야 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미리 예단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별도로 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 내란 사례 가운데 한 명인 노상원 네.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예, 노상원, 문상호 전현직 그 정보사령관 공소장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그 국가 안보 관련된 비밀이 있어서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 관측도 있었는데 하여간 공개는 됐네요. 예,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일부러 공개 안 한 대목이 상당수 부분 있어 보인다. 아예 기술이 안 돼 있는. 예, 이게 참 저로서는 이 공소장이 좀 약간 허탈한 것이 지금 김용영 국방장관을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 만난 게 계엄 전에 석 달간 22번입니다. 22번인데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은 저녁 때 들어가 자정까지 4시간 만났고 그다음에 계엄이 선포되는 날 또 들어가서 오전에 만났고 그럼 거의 같이 산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무수한 어떤 그 만남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공소장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냐 이게. 이렇게 많은 모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기 공소 내용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저기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는 단순히 선관위 그 서버 탈취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 신문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이 만났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신문을 하는데 HID 요원을 옆에 그러니까 저기 세워놔 가지고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 아, 그게 새로 나온 부분인데 HID 요원 3명을 옆에다가 저기 위치해서 신문을 할 때 위협용으로 저기 과시하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 본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직접 야구 방망이 담당하겠다. 야구 방망이도 갖다 놔라. 이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설 범죄 조직을 결성한 거예요. 사설 범죄 단체를 결성한 겁니다. 나중에 계엄사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수사 2단으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구성한 네. 사설 폭력 범죄 단체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HID 요원들까지 판교에 대기시켜놨는데 그 사람들은 계엄 때 끝내 출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 가가지고 서버 확인도 다 하고 뭐 하고 그 저기 다 출동했는데 왜 출동을 거긴 안 했느냐. 나중에 선관위원이 출근하면 그때 가서 잡아들이려고 그랬다. 아니 그런데 왜 판교에 있냐고요. 선관위 근처에 대기를 안 하고 이게 공소장에서 우리가 무언가 석연치 않게 보는 영역이에요.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상원이 그 김용현 그러니까 국방장관 당시 공관이라는데 들락거린 거 예. 만난 거면 20몇 번인데 그러니까 기껏 그래서 그 선관위원 저기 뭐 노태하고 위원장은 내가 직접 신문하고 선관위원들 신문할 때 HID 위원 3명 옆에 서 있어 힘 좀 팍 주고 눈에 이 얘기 하려고 그렇게 그 수시로 만났다.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물론 조금 더 있습니다. 그 36명을 4개 조로 나눠서 체포조, 압송조, 신문조 이렇게 역할 분담까지는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소집된 인원들 신상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노상원한테 보고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그 역할은 뭐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빈약하다. 제가 아마도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그 긴 논의를 했다는 것은 예. 이런 준비 말고도 분명히 이야기해야만 할 것들이 더 많았을 거다. 그렇죠.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3의 플랜 B가 논의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HID는 워낙 비밀스러운 조직이니까 이 외에도 비밀 임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소된 다음에 여죄를 캐지 않으면 이 공소장만으로는 너무 실망스럽다. 여죄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노상원의 행적에 대해서 다 규명이 되지 않았다의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당시 국무위원들, 장관들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당연히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저기 소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단전단수 협조해 주라. 그것도 새로 드러난 거죠. 새로 들어온 소방청장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을 아니 이게 거라고. 수사에서 드러났냐고요. 아니라 뭐 윤건영 의원이 지금 제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이제 그때 수사한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제대로 된 거냐 지금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간단히. 그러니까 가장 그런 데서 드러나는 문제는 우선 수사기관끼리 난립을 하면서 서로 견제했다. 이게 참 어떤 우리 사법 체계의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단은 내란 중요 행위 가담자까지 기소하는데 급급했다. 그다음에 내란 수괴가 너무 늦게 체포됐다. 윤 대통령이죠. 이런 어떤 사정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오염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예. 지금부터는 무엇을 이 수사를 확산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 뭐 군의 사기가 문제다.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사회 어떤 정부 기능 유지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극히 일부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조금 어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남김없이 역사 앞에 진상을 밝히는. 근데 특검이 출범할지나 지금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미지수긴 해도 최상목 우리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난 거예요. 이거.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는 네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네. 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한겨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사실. 네네. 예. 사람이 너무 많이 그 새벽에 그렇게 덮치니까 이게 아이고. 뭐 경찰로서 중과부적이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저 미국에서 2021년에 1.16 사태에 네. 이사장 온 거 거의 네. 그런 수준이고, 뭐 외벽이 다 깨지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의 정도는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네, 막 기물 파손이나 네, 이런 것들 보면은 폭동 그 자체가 목적이 소화전으로 아닌가. 막 유리문 깨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뭐 해머도 등장했던데요, 보니까. 해머의 소화기, 네. 그래서 뭐 또 쇠파이프 다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6층까지 차례로 올라가면서 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이거 그냥 해도 대충 다 뭐 조사받고 그 훈방으로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한 모양이던데. 윤상현 의원이. 네, 그거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말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예. 뭐 아무리 그래도 서로 뭐 정치적인 의견은 다르고 뭐 서로 비난할 수 있죠. 막. 그러니까 보도를 할 수 보면 뭐 이 있는데. 사람 저 사람이 윤상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나 봐요. 네. 뭐 지금 어디 끌려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할까 하니까,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선회를 하면, 그러니까 자신한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큰일 있겠어요. 뭐 나중에 풀려나겠죠. 그냥 영혼 없는 대답을 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어떤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국의 국회의원이면 헌법기관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 물론 그 상황 실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전 단계이지만 그래도 이미 월담을 한 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일단 메시지, 그거부터 지금 발신을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사태가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찰서마다 다니면서 전부 면회를 하고 있어요. 뭐 무료 변론해 준다고. 그리고 본인은 무료 변론하겠다고 변호인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 선거 모금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그 폭동을 유도했다는 또 정교한 논리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의회의 의사당 사건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단순히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걸 좀 인식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뭔가 상황을 끊어내지를 못하면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법원을 때려부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한국에서 그런 일이 뭐 있었나요? 아니 사실 그 전국이 극도로 혼미했던 게 우리가 흔히 해방 전국이라고 부르는 그 3년이잖아요. 네. 그때도 법원을 습격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좀 지식이 짧아갖고. 아니 뭐 그런 법원이라고는 지칭이 안 됐습니다. 그때 법원은 별 의미가 없고 말하자면 시녀고. 그런데 그 전에 악명 높은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요인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뭐 테러는 있었죠. 게 있었죠. 예. 아니 그 해방 정국에서 저는 법원을 습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물론 그때가 이제 정식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뭐 정상의 법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법기관이 이제 침탈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거기 쳐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제 2030 청년인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소외된 외로운 늑대들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조금 더 어떤 정치 사회의 고관여층에 기본적인 학력이 다 있는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막상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2021년 그 의사당 난입도 당시에 보면 분노한 백인 노동자가 쳐들어갔다 이렇게 초기 기사가 나왔는데 후에 FBI가 밝힌 걸 보니까 전직 교사, 공무원, 심지어 올림픽 수영 상관왕, 아이고. 기업체 임원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가 우리가 미국을 너무 몰랐다. 빅텐트가 있었구나. 이런 탄식이 나왔던 게 뉴욕타임즈의 논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규명하고 바라봐야 되느냐는 진짜 과제예요. 왜 이런 현상으로 가느냐고 또 젊은 층이 결합을 했느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단죄를 하면서 끊어내지를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테러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는 심각해진다. 요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